한 아이가 두 명의 아버지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한쪽은 피를 나눈 친아버지, 다른 한쪽은 10년을 함께 산 가난한 양아버지. 법정에 선 그 아이는 과연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2015년 겨울, 경기도의 한 소도시 외곽, 낡은 빌라 3층 원룸에서 석주와 화란 부부는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47세, 작은 부품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고, 화란은 45세,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보탰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20년 동안 한 번도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었죠. 병원에 가볼 돈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둘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나날이었습니다. 그해 12월 어느 추운 밤, 원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주가 문을 열자 그곳엔 15년 전 함께 공장에서 일했던 친구 정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석주야, 미안하다. 부탁 하나만 들어줘. 도윤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그는 억울한 횡령 혐의를 쓰고 경찰에 쫓기는 중이었습니다. 회사 상사가 자신의 범죄를 도윤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죠. 증거를 찾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일주일만, 아니 한 달만이라도 태연이를 좀 봐줄 수 있겠니? 화라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월세방은 고작 12평. 자신들도 먹고 살기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떨리는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일단 들어와. 여러분, 만약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도윤은 아이를 남겨두고 황급히 떠났습니다. 곧 돌아올게라는 말만 남긴 채. 하지만 그가 말한 한 달은 훨씬 더 길어질 운명이었습니다. 태연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첫날 밤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화라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주는 공장에 출근하기 전 화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번 돈으론 우리 둘도 빠듯한데. 괜찮아요. 제가 식당 일을 좀 더 늘릴게요. 그렇게 석주와 화란 부부의 예상치 못한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태연을 맡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윤에게선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석주가 도윤의 전화번호로 연락해봤지만 이미 꺼진 상태였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우선 겨울옷부터 사야 했습니다. 태연이 입고 온 옷은 너무 얇았고 신발도 발에 맞지 않았습니다. 화라는 동네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아동복을 골랐습니다. 10,000원짜리 점퍼 2벌, 5,000원짜리 바지 3벌. 그것만으로도 그달 식비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우리 반찬 좀 줄입시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는 아침마다 김치와 계란 하나로 밥을 먹었습니다. 대신 태연에게는 우유와 과일을 챙겨주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어색해하며 먹지 않으려 했지만 배가 고프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빌라 주민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좁은 동네에서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3층에 사는 그 부부. 갑자기 애가 생겼대. 어디서 데려온 거래? 무슨 사연인지. 애 아빠가 사라졌다던데. 뭔가 수상하지 않아?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란이 태연의 손을 잡고 슈퍼마켓에 가면 주민들은 힐끗힐끗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느 날 1층에 사는 60대 할머니가 화란에게 대놓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 애가 누구 애예요? 설마 남의 애 유괴한 건 아니죠? 화란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요. 지인의 아이를 잠깐 맡아서 돌보고 있어요. 잠깐이 벌써 몇 달째예요? 그 지인은 어디 갔는데? 화란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도윤이 언제 돌아올지, 아니 돌아오기나 할지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석주는 공장 동료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야, 석주야. 너 애 생겼다며? 입양했어? 아니, 친구 애를 잠깐. 잠깐이 이제 2달이 넘었잖아. 그 친구 연락돼? 그게 안 돼. 동료들은 의심 어린 눈빛으로 석주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쌍하다는 듯 동정했고, 어떤 이들은 바보 같다며 비웃었습니다. 석주는 밤마다 화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도윤이가 연락이 없으니 아이 복지센터에 연락해 볼까요? 아니면 경찰에. 하지만 그때마다 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이미 엄마를 잃고 아빠마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만약 자신들마저 아이를 버린다면 태연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밤, 태연이 악몽을 꾸고 깨어 울었습니다. 화란이 달려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모가 여기 있어. 엄마가 보고 싶어요. 화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화란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지켜야겠다. 다음 날 아침, 화란은 식당 주인에게 근무 시간을 더 늘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9시간을 일하기로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태연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석주도 주말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일을 더했습니다. 45세의 몸으로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집에 돌아와 태연의 웃는 얼굴을 보면 피로가 풀렸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빌라 주민들의 수군거림도 계속되었지만 석주 부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태연에게 집중했습니다.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잠자리를 봐주는 일상.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태연이 처음으로 화란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는 곧 아니 이모 라며 말을 고쳤지만 화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석주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우리 가족이구나.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2016년 3월, 태연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석주 부부는 아이의 입학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가 임시 보호자 등록을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의아한 표情으로 물었습니다. 친부모님은 어디 계신가요?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당분간 돌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서류에는 보호자 박석주진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그 한 줄의 문구가 나중에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입학식 날, 화란은 태연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친엄마, 친아빠와 함께 왔지만 태연은 이모라고 부르는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반 아이들은 금방 눈치챘습니다. 야, 너 엄마 아니지? 너 부모 어디 갔어? 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책상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놀림은 더 심해졌습니다. 거지애, 너희 집 되게 가난하다며? 너 버려진 거 맞지? 부모가 너 버렸어. 어느 날 태연은 학교에서 돌아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화란이 아이를 안고 물었습니다.
태연아, 무슨 일 있었어? 이모. 저 때문에 이모랑 이모부가 힘들죠. 화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애들이 그래요. 제가 짐이라고. 이모네가 저 때문에 가난해졌다고. 화라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연아, 잘 들어. 너는 짐이 아니야. 너는 우리에게 선물이야. 이모는 너를 돌보는 게 행복해. 알겠지?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이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는 따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김미정 선생님은 태연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 아이들에게 따돌림에 대해 엄하게 이야기했고 태연을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은 태연의 숙제 공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학년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글씨가 정갈했고 문제풀이도 정확했습니다. 태연아, 이거 혼자 다 푼 거야? 네, 선생님. 대단한데? 어려운 문제도 다 맞았네. 김 선생님은 석주 부부를 따로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태연이가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1학년 과정은 이미 다 이해하고 있고 2학년 수준의 문제도 거뜬히 풀어요. 석주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저희는 몰랐습니다. 집에서 책을 많이 읽나요? 화란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서 책을 많이 사주지 못하는데 아이가 도서관에서 빌려다 읽더라고요. 김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연이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잘 키우시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날 밤 석주와 화란은 태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태연아, 선생님이 너 칭찬하시더라. 진짜요? 응. 너 정말 똑똑한 아이래. 이모부랑 이모가 자랑스러워. 태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후로 태연은 학교에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경시대회에서 1학년 부문 1등을 했고 받아쓰기 시험에서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태연을 주목했고 그러자 아이들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놀림은 줄어들었고 몇몇 아이들은 태연에게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2학년이 되던 해 태연은 반장으로 뽑혔습니다. 아이들이 투표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연은 집에 돌아와 화란에게 반장 배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모, 저 반장 됐어요. 화란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놀림받던 아이가 이제는 반 아이들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석주는 그날 밤 회식도 거절하고 일찍 집에 왔습니다. 세 식구는 작은 원룸 바닥에 둘러앉아 치킨 한 마리를 나눠 먹었습니다. 석주와 화란에게는 사치였지만 태연의 축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태연아, 축하해. 내가 정말 대견해. 이모부, 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래, 뭐든 물어봐. 제 아빠는 언제 오는 걸까요? 석주와 화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벌써 2년이 흘렀지만 도윤에게선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태연아, 아빠는 분명 사정이 있으실 거야. 저는 괜찮아요. 이모랑 이모부가 계시니까요. 그 말에 화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석주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밤 태연이 잠든 후 석주는 화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태연이를 정식으로 입양하는 게 어떨까요? 화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친아버지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도윤이를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찾을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도윤이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그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2023년 가을 태연이 15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석주 부부와 함께 산지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태연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도 170cm가 넘었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여전히 공부를 잘했고 학교에서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석주는 여전히 같은 공장에서 일했고 화라는 이제 식당 주방장 보조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지만 세 식구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빌라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외제차였습니다. 주민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차를 바라봤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여유 있는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그가 3층으로 올라가자 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3층에 무슨 일로? 남자는 석준의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것은 태연이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남자는 태연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연아. 나야. 아빠야. 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8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정도윤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태연아. 아빠야. 내가 돌아왔어. 그때 화란이 나왔습니다. 그녀도 도윤을 알아봤습니다. 도윤 씨? 화란 씨. 오랜만입니다. 석주 형도 계신가요? 석주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도윤을 보는 순간 복잡한 표情을 지었습니다. 도윤이, 자네 어떻게, 형.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어져서. 도윤은 거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2년 동안 도망다니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결국 진실을 밝혀내 무죄를 입증했고 오히려 자신을 모함한 상사가 구속되었습니다. 그 후 도윤은 작은 IT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처음엔 직원 5명으로 시작했지만 6년 만에 직원 200명 규모의 중견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연 매출 150억 원에 달하는 성공한 기업가가 된 것입니다. 형, 정말 미안합니다. 연락 한 번 못 드리고, 하지만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는 태연이를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 태연이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석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라는 손이 떨렸습니다. 네, 데려간다니요? 네, 제 아들이니까요. 이제 제가 직접 키울 수 있습니다. 서울에 30평짜리 아파트도 마련했고 좋은 학교도 알아봤습니다. 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안 갑니다. 도윤이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저는 여기서 이모부랑 이모랑 살 겁니다. 태연아, 나는 내 친아버지야. 엄마는 안 계시지만 아빠가 너를 잘 키울 수 있어. 아버지는 저를 버렸잖아요. 버린 게 아니야. 사정이 있었던 거야. 8년입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었어요. 저는 여기서 자랐고 이모부와 이모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오면 아들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태연아, 아빠가 이제 너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 좋은 대학도 보낼 수 있고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석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아이 마음을 존중해주는 게 어떨까? 형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태연이를 그리워했는지. 8년 동안 단 하루도 아들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연락 한 번 안 하셨습니까? 화란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돈도 없는 저희가 아이를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도윤 씨는 8년 동안 성공하셨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8년 동안 태연이를 사랑했습니다.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빌라 주민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친아버지한테 가야지. 피는 못 속여. 무슨 소리야?
8년 동안 키운 사람들이 진짜 부모지. 근데 그 사람 돈 많다던데? 애한테는 그게 나은 거 아니야? 돈이 다야 사랑이 더 중요하지. 슈퍼마켓에서도 계단에서도 주민들은 이 문제로 편이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석주 편을, 어떤 사람들은 도윤 편을 들었습니다. 1층 할머니는 화란에게 말했습니다. 화란 씨, 아이를 보내주세요. 친아버지가 왔는데 어떻게 막아요? 반대로 2층 아주머니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말도 안 돼요. 8년 동안 키운 게 어디예요? 그 아이는 이제 석준의 가족이에요. 도윤은 며칠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석주 형, 죄송하지만 법적으로 제가 친권자입니다. 태연이를 데려가겠습니다. 석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법이 다입니까? 8년 동안 저희가 쏟은 사랑은 아무 의미도 없단 말입니까? 형의 사랑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친권, 분쟁.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2024년 봄, 가정법원 102호 법정. 방청석에는 빌라 주민들과 태연의 학교, 선생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재판의 결과를 궁금해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정도윤 씨는 태연군의 법적 친권자입니다. 비록 8년간 양육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정 씨는 안정적인 경제력을 갖추고 있으며 아들에게 훌륭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도윤의 재산 목록, 서울 강남의 아파트 등기부등본, 회사 재무제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월 소득 250만 원의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12평 월세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태연군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석주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양육은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박석주, 이화란 씨 부부는 지난 8년간 태연군을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태연군이 학교에서 전교 1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 부부의 헌신 덕분입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태연의 생활기록부, 선생님들의 증언서, 그리고 8년간의 양육 기록. 법적으로는 친권자일지 몰라도 실질적인 양육자는 박석주 씨 부부입니다. 태연 군의 의사도 명확합니다. 아이는 지금의 가정에서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정도윤 씨, 왜 8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도윤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님,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 다녔습니다.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사업을 시작했고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도 보낼 수 없었습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석주 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태연군을 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주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그저 아이가 불쌍했습니다. 이미 엄마를 잃은 아이가 아빠마저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은 없어도 사랑은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8년은 긴 시간입니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연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행복했습니다. 태연이는 제 인생의 빛입니다. 석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청석의 화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판사가 태연을 불렀습니다. 태연군, 나와보세요. 15세 소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태연군, 법정이 무서운가요? 조금 떨립니다.
괜찮아요. 편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태연군은 누구와 살고 싶습니까? 이모부랑 이모랑 살고 싶습니다. 친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8년 동안 친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부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제가 아플 때 이모부는 밤새 간호해 주셨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 이모는 울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친아버지가 돈이 많은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8년간 함께한 사람들이 더 소중합니다. 혈육이라는 게 뭡니까? 8년 동안 한 번도 안 보고 지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법복을 입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본법원은 이 사건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법적으로 정도윤 씨가 친권자인 것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친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윤의 변호사가 긴장했습니다. 태연 군은 15세로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또한 지난 8년간 박석주, 이화란 씨 부부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강제로 끊는 것은 아동의 복리에 반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따라서 본법원은 태연 군이 성년이 될 때까지 각석주 씨를 법적 보호자로 지정합니다. 정도윤 씨는 한 달에 2번 태연 군과 면접 교섭권을 갖습니다. 황,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석주와 화라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태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면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도윤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그는 비싼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반면 석주 가족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판결이 내려진 지 석 달 후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석주가 17년간 다니던 부품 공장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거래처였던 대기업이 납품,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더 싼 중국산 부품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공장 사장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암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대로 가면 3개월 안에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 35명이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석주도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석주는 집에 돌아와 화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3개월 안에 문 닫는데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55세의 석주에게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고 학력도 고졸이 전부였습니다. 태연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모부, 회사가 왜 망하는 건데요? 주거래처를 잃어서 매출이 끊겼어. 다른 거래처는 못 찾나요? 사장님이 찾아봤는데 다들 중국산이 더 싸다고 하더구나. 태연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모부, 우리 회사 부품이 중국산보다 품질이 좋지 않나요? 그야, 훨씬 좋지. 우리는 불량률이 1%도 안 돼. 그럼 그걸 강조하면 되잖아요. 가격은 비싸도 품질이 좋다는 걸. 석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태연아, 요즘 기업들은 품질보다 가격을 더 중요하게 봐.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며칠 후, 태연은 학교 도서관에서 경영학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15세 중학생이 중소기업 생존 전략, 틈새 시장, 공략법 같은 책을 읽는 모습은 이상했지만 태연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태연은 석주에게 노트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모부, 이거 사장님께 전해주세요. 노트에는 빼곡한 글씨로 분석과 제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 상황 분석 대기업, 납품은 경쟁력 없음. 하지만 소규모 맞춤, 제작은 가능성 있음. 제한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한 소량 맞춤 생산. 제한 2 품질 인증을 받아 프리미엄 시장 공략. 제한 3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접 판매. 석주는 노트를 읽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5세 아이가 쓴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석주는 사장에게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사장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내용을 읽고는 진지해졌습니다. 이거 누가 쓴 거요? 제 아들. 아니, 제가 키우는 아이가 쓴 겁니다. 15살짜리가 이걸 썼다고? 사장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행이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 품질 인증 획득, 새로운 거래처 발굴. 이 모든 것에는 전문성과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석주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정도윤. 판결 이후 도윤은 한 달에 2번씩 태연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아들을 되찾고 싶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석주는 용기를 내어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아, 나 석주야. 형, 무슨 일이세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겠나? 며칠 후,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석주는 회사 상황과 태연의 제안서를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노트를 읽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태연이가 쓴 거라고요? 그래, 내 아들이야. 정말 똑똑한 녀석이지.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곁에 없는 8년 동안 아들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형, 제가 돕겠습니다. 태연이의 아이디어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실행하려면 자금과 경영 노하우가 필요해요. 제가 투자하고 컨설팅도 해드리겠습니다. 석주는 망설였습니다. 도윤아, 자네한테 빚을 지는 건 빚이 아닙니다. 형, 저는 8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해줬습니다. 이제라도 태연이를 위해, 그리고 형을 위해 뭔가 하고 싶습니다. 도윤은 사장을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품질 인증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IT 회사 인력이 웹사이트를 만들어줬고 자신의 인맥을 통해 중소기업 거래처를 연결해줬습니다. 태연도 밤과 후마다 공장에 와서 도왔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자료를 만들고 SNS 계정을 운영했습니다. 15세 아이의 참신한 아이디어는 젊은 스타트업 대표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석 달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량이지만 고품질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문 단가도 이전보다 높았습니다. 6개월 후, 회사는 다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35명의 직원 모두 일자리를 지켰고 오히려 신규 채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 사장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를 살린 사람들에게 감사합시다. 박석주 씨의 아들 태연 군, 그리고 정도윤 대표님께.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석주는 눈물을 글썽였고 도윤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석주는 도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화란이 정성껏 저녁을 차렸습니다. 네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석주, 화란, 태연, 그리고 도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8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화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태연이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도윤이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연은 처음으로 도윤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함께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2025년 봄, 태연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공장을 살린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15세 소년의 아이디어가 35명의 일자리를 지켰다는 제목의 기사였죠. 학교에서 태연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들은 태연을 자랑스러워했고 친구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학교 신문부가 태연을 인터뷰했습니다. 태연아,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야?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이모부가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뭔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2명의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어때? 태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 누가 진짜 아빠인지,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가족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그 인터뷰는 학교 게시판에 붙었고 많은 학생들이 감동받았습니다. 빌라 주민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층 할머니는 이제 태연을 볼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태연이 정말 효자네. 어려서부터 알아봤지. 2층 아주머니도 화란을 만나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화란 씨, 애를 정말 잘 키우셨어요. 저희 애도 태연이처럼 컸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수군거리던 주민들도 이제는 석주 가족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편견은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관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빌라 주민 모임이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석주 가족을 모범 가정으로 선정하고 작은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박석주 씨 가족은 우리 빌라의 자랑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셨고 지역 사회에도 기여하셨습니다. 석주와 화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8년 전만 해도 수군거림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존경받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도윤도 정기적으로 석준애를 방문했습니다. 한 달에 2번이었던 방문이 이제는 일주일에 1번으로 늘었습니다. 어느 주말 도윤은 태연과 단둘이 카페에 앉았습니다. 태연아, 아빠가 미안해. 왜요? 8년 동안 내 곁에 없어서 내가 자라는 모습을 못 봐서. 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도 힘드셨잖아요. 저는 이해해요. 너는 정말 성숙하구나. 이모부랑 이모 덕분이에요. 2분이 저한테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도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연아, 아빠가 묻고 싶은 게 있어. 너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니? 태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원망했어요. 왜 저를 버렸을까? 왜 연락도 안 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아빠도 이모부도 이모도 모두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냥 방법이 달랐을 뿐이에요. 고마워, 태연아. 아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 말해봐. 이모부랑 이모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2분은 저한테 진짜 부모예요. 아빠도 저한테 소중하지만 2분은 다른 의미로 소중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아빠는 앞으로 내 가족 모두를 지켜줄게. 그날 이후 독특한 가족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태연에게는 2명의 아버지와 1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석주는 일상을 함께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학교 준비를 도와주고 숙제를 봐주는 아버지. 도윤은 멘토이자 또 다른 아버지였습니다. 진로 상담을 해주고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버지. 화라는 변함없는 어머니였습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어머니. 새어른은 태연을 중심으로 협력했습니다. 학부모 상담에는 석주와 화란이 갔고 진로 박람회에는 도윤이 함께했습니다. 태연의 생일에는 세 사람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관계가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석주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고맙네. 태연이 대학 학자금 걱정 덜었어. 형, 당연한 겁니다. 제가 아버지니까요. 자네는 좋은 아버지야. 늦게 온 것뿐이지. 형도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제가 못해준 걸 모두 해주셨어요. 두 남자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질투나 경쟁이 아니라 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태연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전교 1등이었고 전국 모의고사에서도 상위 1% 안에 들었습니다. 진로 상담 시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태연아, 장래 희망이 뭐니? 사회적 기업가가 되고 싶어요. 사회적 기업가? 네.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이모부 같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그리고 저처럼 힘든 환경의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선생님은 감동받았습니다. 훌륭한 꿈이네. 꼭 이루길 바래. 태연은 자신의 독특한 가족 구조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한테는 두 명의 아빠가 있어. 한 분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한 분은 나를 키워주신 분이야. 둘 다 내 아빠야. 그 말에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원룸이 아니라 도윤이 마련해준 25평 아파트였습니다. 석주 부부가 이사할 수 있도록 도윤이 전세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식탁에 앉자 네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아이 같아요. 왜? 보통 사람들은 부모가 2명인데 저는 3명이잖아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화란이 말했습니다. 태연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석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하지. 도윤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태연이 덕분에 진짜 가족이 됐어. 그날 밤, 태연은 일기장에 썼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거구나. 나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가족을 가졌다. 5년 후, 2030년, 태연은 서울의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입학식 날, 세 사람이 모두 함께 갔습니다. 석주는 깨끗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60세가 된 그는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화라는 새로 산 한복을 입었습니다. 58세의 그녀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지만 마음만은 여왕처럼 당당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회사가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난 후, 네 사람은 캠퍼스 벤치에 앉았습니다. 태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세 분 덕분입니다. 석주가 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지. 화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태연아, 너는 우리에게 선물이었어. 8년 전 그 겨울밤, 내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을 때 그게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도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는
나는 8년을 놓쳤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해. 태연은 세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피보다 마음이 더 깊은 가족 속에서 자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진짜 부모가 누구냐고.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요. 세 분 모두가 제 진짜 부모라고. 석주와 화라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산 부부는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마도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정말 잘 컸어. 훌륭한 사람들이 키워줬어.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작은 식당에서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라 화란이 일하던 그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식당 주인 할머니가 음식을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태연이 대학 간다며? 축하한다. 화란이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할머니, 감사합니다. 너희 가족 보면 늘 기분이 좋아.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할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혈연으로는 온전한 가족이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혈연일까요? 아니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일까요? 태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진정한 가족은 함께한 시간과 사랑으로 맺어진다고. 피보다 진한 것은 마음이라고. 석주와 화라는 가난했지만 사랑만은 부자였습니다. 도윤은 늦게 돌아왔지만 진심으로 후회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태연은 그 모든 사랑을 받아들이며 성숙한 어른으로 자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 감동을 나눠주세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도 태연이 같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견 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가족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간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감사합니다.